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네. 다시 멜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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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터키 인사입니다. 멜하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터키. 지난 러시아와 체코와 체코에 이어서 네, 오늘 터키 터키 멜하바. 네, 네. 좀 쉽네요. 프리비엣, 도르비센, 도브리센, 멜하바. 와, 이것도 외우시는구나. 그냥 외웠어요. 벌써 지난 거 다 까먹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나가지고 도브리센, 멜하바만 하는 도브리센. 건데 저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서문적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예. 정처 없이 생각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 다시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스트가 되고 싶은 윤희입니다. 네. 이관왕 팟캐스터 붉은 PD입니다. 별 2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챔피언스 리그. 창피해서 안 돼요. 저는 활동가 아니고 네 뒤에서 잡무형 실무자라서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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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말은 찌고 나도 찌고 말은 찌고 모두 뭐예요? 다 안 읽는 뭐야? 그 독서의 계절. 네. 청고마비. 말은 살찌고 아니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청고마비. 네. 그렇구나. 역시 좀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 좀. 네. 네. 근데 독서의 계절 가을을 하는데 그게 가을에 하도 안 읽어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허기사.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뭐 책 읽고 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라는 그 자라섬에서 하는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 네, 봤습니다. 인스타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대박 날씨. 이거 말할 때쯤이면 9월 말이긴 한데 어쨌든 네. 예, 그 올해 6월에 서울국제도서전 코엑스에서 네. 있다면 그 행사와 또 파주 북소리.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제 약간 수도권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제 큼지막한 이제 책 관련된 이제 행사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서울국제도서전, 파주 북소리, 그리고 하나가 홍대 와우북이라 보통 이렇게 하는데 네. 공식적인 명칭은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하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과 문화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서울 와우북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 보시면 이제 좋고 홍대 주차장 거리가 쫙 그 상상마당을 이제 필두로 한 주차장 거리가 이제 도서 북테이블 부스로 쫙 전시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홍대 서울 와우북 도서거리전이라고 하는 명칭인데 그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금토일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한 8시 정도까지 열리니까요. 한번 뭐 데이트라든지 약속 잡고 오시면 여러 주요 출판사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행사들 많이 하니까 야외에서 하고 네. 또 홍대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막 다니고 네. 기본적으로 사람 많고 뭐 클럽도 있고 핫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1년에 한 번 클럽 책으로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홍대에 회사에 있어서 네. 출근할 때마다 클럽에서 나오는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봐요. 아침에? 예, 아침에. 그때 막 클럽에 나오고 순댓국 먹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아무튼 그 저희 IBP 출판사도 부스로 좀 참가합니다. 네. 이 와우북은 사실 네. 지금 이제 작년 정도부터 해서 국제도서전이 좀 개념을 차려가지고 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서울국제도서전은 좀 별로였고 오히려 홍대 와우북이 저는 훨씬 좋았거든요. 그 추억이 있어요. 처음 딱 가는데 뭐 부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너무 길어서. 근데 그만큼 뭔가 더 문화적이고 어떤 그런 뭐랄까 사람을 좀 들뜨게 만드는 그런 걸로 저는 기억해요. 네. 그래서 올해 14년째 됐는데 꽤 됐구나. 규모 많이 줄었어요. 근데 보니까 약간 대행업체가 중간에 끼면서 약간 이렇게 좀 네. 조금 지금 약간 길을 못 찾고 있다는, 그러니까 도서전과 달리. 네. 그래서 규모도 너무 많이 줄었고. 근데 이제 고심하다가 IBP 출판사는 참가하기로 했고, 그래서 IBP 부스뿐만 아니고 여러 주요 출판사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좀 부스 쫙 거리가 있어서 오시면 아마 그래도 좋으실 거예요. 날씨 좋고 하면은. 그래서 와보 부스에서 용도사를 찾아주시면 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네. 거의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다른 직원들 일 때문에 같이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할 수도 상주하고 있지만. 이러기 때문에 그렇구나.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거기서 약간 뭔가 잡무하고 있고 정신 없이 막 이렇게 그냥 해벌쭉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해벌쭉. 그 사람이 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꼭 와주세요.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하얗고 잘생기신 분을 찾아주십시오. 네. 지금 보니까 되게 하얘시네. 아 그래요? 네, 저보다 훨씬 하얀데? 아. 페스티벌 좀 심하게 다녀오신 거 아니세요? 저요? 중국 신흥 재벌 같은 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올백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 얘기 포마드 많이 기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네. 중국 약간 배부르게 먹고 자란. 유님이 요새 한 3회분에 한 번씩 저를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와우북에서 책 산 사람입니다. 작년에. 아, 네. 그럼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 오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규모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참가하면은 아마 마이너스이긴 할 거예요. 출판사로서는.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의의를 두고 참가하긴 하는데 혹시나 들으시고 약속 없으시면 금토일 중에 그냥 홍대 입구역으로 오시면 돼요. 홍대 입구역 오시면 그 안내반이 있거든요. 네. 좀만 올라오시면 시작되니까 오셔서 꼭 만약에 오셨다면 가프이피 부스도 찾아주시길. 갑부이피, 사랑해요. 붉은 갑부이피. PD님과 유니님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막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안경 쓰고 키 크고 훤칠한 분 두 분 찾으면 돼요. 목소리 들으면 솔직히 헌칠은 아니지. 저는 네, 그냥 큰 되게 크시고요. 길막한 네. 길막하고 네. 두 여자애들 손 붙잡고 있으면 네, 접니다. 아무튼 와우북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붉은 PD님 그 도서전 때는 실시간 막 페북 그 좀 하셨잖아요. 와우부터 기대하겠습니다. 금책바 라이브 방송. 네, 뭐 저희가 봐서 가능하면 한번 의기투합 하는 걸 하는 그러게 걸로. 뭐 게릴라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때까지 다이어트. 그러게. 그거는 좀 힘들어요. 그거는 힘들어요. 네. 얼굴 없는 라이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네, 오늘 저희 다룰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 오늘 책은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책 제목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 방금 좀 약간 라임 있게 하죠. 요새 그 쇼미더머니 많이 시작한지 지금 몰랐어요. 지금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이제 세븐 시작했고 네. 시를 잊은 그대에게 약간 지금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라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원래. 그게 세븐이에요? 777이라고 써있길래 뭐야 저게? 아 세븐일 그랬는데. 거예요. 작년 6 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쇼미더머니 잘 몰라가지고 안 봐요. 예. 시를 잊은 그대에게. 예. 제목은 드라마로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드라마는 안 봤는데 드라마로 한 번 한 것 같은데 시청률은 막 그렇게 높진 않았던 네,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좋게 말하면 그렇고. 예.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그쵸 제목이. 그쵸. 예. 네, 맞아요.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예. 진짜. 시를 예. 모르는 그대에게. 예. 부제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강의입니다. 아 여기 공대생이 없어서 되게 공대생 같긴 한데 공대생이 없어요. 공대생이 시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좀 편견일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에 준하는 거는 바로 접니다. 시 알못. 네. 시 좀 아세요? 우리 용도사님? 저는 시 하나 알아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그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시 아닙니까? 그렇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예. 그 노래가 있어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좀 아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죠. 마야님 잘 또 계시나요? 많은 뭐 윤동주 정도? 예, 또 뭐 가시나무 이런 거 사실 시잖아요. 그렇지. 예. 저는 하상욱 알아요. 네. 아, 예, 뭐 유명하시고. 네, 하상욱님. 예. 전 시포자예요. 포기한 게 하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따지면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부를 하죠. 포기하고 네, 맞아. 맞아. 삶을 포기하기 직전이어서. 예. 네. 떡볶이만 포기 못하는 건가요? 치킨이죠. 아 치킨. 아 죄송합니다. 떡볶이는 안 해고요. 치킨 땡기네.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 시를 잘 몰라요. 시를 모르는데 가끔 이게 시가 주는 울림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좀 최근에야 깨닫게 돼서 예. 그래서 시를 잊은 그대라는 책이 집에 떡하니 있어가지고 원래 윤희님 시나 문학 작품 많이 읽으셨잖아요. 아 시나 문학을 사실 저거 안 읽고 저는 신학 책이나 이제 사회과학 책을 좋아해서 사실 저는 좀 픽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픽션이나 약간
실제 우리 삶을 잘 좀 소상하게 알려주는 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좀 허구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너무 뭐 낭만적인 이야기는 사실 제 삶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좀 왜 허구의 이야기를 왜 알아서 뭐해 써먹을 데가 없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역사책은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는 어쨌든 그것도 사실 허구성이 가미되어 있지만 실제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실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나 어떤 사회과학 책 어떤 이론서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했던 반면에 문학은 왠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좀 실제 우리 삶과는 연결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사실 잘 안 읽고 있다가 좀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와우북하고도 전혀 연결되지 않지만 연결시키자면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 와우북 말씀하신 김에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문학을 좀 관심을 가지겠다고 생각된 게 북테이블 때문이었어요. 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창비에서 북테이블이 나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축제 그때는 같은 때? 약간 찾아가는 축제가 북테이블 아니었어요. 같은. 그냥 학기 시작인데 그냥 북테이블 깔았다고요? 북테이블이 이제 창비가? 학생회관 앞에 있더라고요. 와우. 특이하네. 캠퍼스로. 근데 그분이 되게 매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로 하는 일은 물론 혹시 뭐 낙가만 아니셨고요? 낙가마요? 네. 잠깐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2차로 나오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창비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오신 것 같긴 했는데. 이거 전문 용어예요? 네네 전문으로 이제. 그래서 그분이 주로 하는 일은 물론 그 창비 출판사에 나온 책을 파는 것도 있지만 주로 그분이 하신 일은 창작가 비평이라는 개간지의 정기 구독을 받는 게 그분의 주요 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신다고 하길래 뭘 또 얹어주시고 막 하시길래 제가 창작가 비평을 이제 구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문에서 영어 교재 팔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맞아. 예. 근데 왜냐하면 책을 신청하면은 책을 이렇게 얹어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책을 얹어서 주시기도 했고 근데 전까지 이전이었어요. 뭐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얘기 상관없어요. 어때요? 주시고 요즘도 뭐 잡지 그런 구독하면 과어로 같은 거 같이 주고 하니까. 과어로도 받고 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개간지를 보면 뭐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시도 나오고 이제 소설도 나오고 이제 연재 소설도 나오고 이제 뭐 이제 문학 비평도 나오고 이제 시대 진단이라든지 뭐 학술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이제 뭐 광고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아마 그 무렵만 해도 그 문학 개간지 쪽에서는 그때 창비를 따라올 수 있는 개간지가 없었을 때인 것 같네요. 근데 꽤 됐네요. 그게 한 7, 8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무크지나든지 이런 거 다시 또 많이 또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창비만 있는 게 아니고 문학 동네도 있을 텐데 뭐 다른 뭐 현대문학이나 다른 데도 있을 텐데라는 문학 동네는 후발주자고. 그래서 좀 사볼까 하다가 어쨌든 그게 이제 건당 거의 12,000원, 지금은 15,000원일 테지만 그때는 12,000원인가 10,000원대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보는데 근데 거기 계시던 이제 담당자분도 자기도 시는 잘 못 읽는다고 소설은 좀 보는데 시는 좀 읽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좀 기억이 남고 어쨌든 시는 짧은데 오히려 더 읽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지. 소설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누가 유명한 작가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시라면 윤동주, 뭐 서정주, 뭐 조지훈, 박목월, 뭐 박두진, 뭐 청목파 뭐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들어봤다. 청목파, 뭐 박두진, 뭐 조지훈, 뭐 박목월 뭐 이런 거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국어 시간에.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뭐 배웠나? 뭐 무슨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약간 지금 10호자 그거 아직 못 버리고 계셔 지금 이 컨셉을. 다 아실 거면서 뭐 나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우는 시들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제 남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근데 그런 시도 아니고 뭐 현대문학은 사실 이제 가이드가 없이 처음에 막 무작정 읽기에는 이게 좋은 건지 뭐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사실 그렇죠. 작가에 대한 또 그런 선의해가 없으면 또 문학에 대한 이론이나 어떤 이해에 대한 없이 또 그냥
읽으면 좀 약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조금씩 알게 됐고요. 저는 그래서 좀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윤동주였던 것 같아요. 결국 많은 분들이 사실 윤동주의 서시를 읽고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우거든요. 서시 같은 경우에는 죽는 날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외우면서 이제 불현듯 이제 그리고 저는 또 그 한컴 타자 연습에 별에는 밤을 되게 열심히 쳤었거든요.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폐경옥 그 무슨 외국 여자애들의 이름을 불러본다고 뭐 그런 거. 서시하면 또 신성호밖에 저는 또 몰랐는데. 신성호 저 또 기타 코드 치면서 열심히 노래 불렀죠. 노래방 가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역시 저보다 형들이라서. 약간 오늘 약간 너무 의욕이 없으신데 너무 안 들어오시는데. 네. 진짜 시 관련해서 저는 진짜 정말 뭔가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게.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게 그냥 많이 부르시는 노래 중에서 정말 내 가슴에 와닿는 노랫말이 사실 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거기다 곡조 붙이면 그 노래인 네네. 거고 곡조 빼면 신 거고. 이 책에도 나오는 게 이제 에모 노래가 나와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잘한다. 예. 오늘을. 오늘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싶어라.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감정을 실어 담을 수 있는 노랫말이라도 있으면 사실 그 감정이 환기되면서 아련했던 옛 추억과 뭐 옛 감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시집 선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일하고 하면 이제 책 선물을 주고받거나 이럴 때가 이제 있는데 네. 시집 선물을 받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출판 편집자 선배한테 한번 시집 선물을 받은 적이 있고 제가 너무 신학책만 읽으니까 한창 그러니까 너 제발 그런 애 좀 읽지 마라. 그런 이제 의미가 담긴 그것도 한 번은 사회학 하는 후배가 형 읽어보세요 하고 시집을 주더라고요. 그 후배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아마 맞을 거예요. 유명한 시인가도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아무튼 근데 저는 시포자고 기본적으로 제 시 관련된 에피소드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시 써봐라 해서 근데 시 썼었는데 나 혼자 되게 만족했던 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서 잘 썼어 막 이러고 그리고 시 관련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수능 세대잖아요. 근데 시 해석 이런 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게 그 시간에 너무 특히 국어 이 시에 대한 해석과 그 객관식 어떤 풀고 그게 저는 전혀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물론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른 수업은 이해가 되느냐고 하면은 좀 할 말은 없지만 시 관련된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됐었던 그게 그래서 시 하면은 지금도 약간 뭔가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뭔가 좀 고차원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 덜컥 그런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딱 입이 막히고 그렇죠. 그냥 다들 언어 영역을 통해서 그렇게 시를 접해버리면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렇고. 뭔가 딱 어떤 정형된 답이 해석이 있는데 나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외워야 되니까 그냥 이제 암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라고 하는 게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한테 그것도 어떤 테스트 어떤 그냥 페이퍼처럼 그렇게 그냥 그런 느낌이 저한테 되게 저는 많아요. 아까 우리 윤희님이 그런 거 한번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어려웠던 그 교과서에 그런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딱 생각났어. 노천명의 사슴. 이거는 진짜 목이 길어. 지금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되게 뭔가 좀 도도한 느낌도 들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어렵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시집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사실은 1차원적으로 그냥 내 차원에서 감정이 연결이 되고 위로가 되거나 뭔가 이해가 되는 거는 저 너무 좋아서 그 사진 찍어둬가지고 뭐 SNS 올리기도 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은데. 시스타그램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감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 그냥 2개 정도. 근데 이제 막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죠. 왜냐면 유진 피터슨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인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결국에 글쓰기나 어떤 모든 그 필력의 끝에 정말 신급의 영역은 그치. 시와 은유로 말하는 운문을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요. 그 문해력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의 대상이 있는데 뭔가 늘 제 어떤 어휘가 늘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제가 SNS에 단상금 어휘가 늘 그 고만고만한 어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얼마 전에 문해력 관련해서 그 영문학을 전공한 선배랑 잠깐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밖에서 힘들었는데 그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와서 누굴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 젖은 그림자를 말리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게 진짜 차원이 다르구나. 그쵸. 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막 글쓰기에 대한 그 이제 욕망은 있으니까 네. 늘 그런데 그게 정말 아 이거는 태어나는 게 애초에 달라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이제 시포자적인 생각들을 하죠. 시인은 천재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시를 읽기도 하고 낭독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베껴쓰기에서 결국 시작되지 않을까. 뭐 러브레터 다들 많이 써보셨을 테지만 좀 그게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 쓰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표현의 감정을 또 기록하고 표현하고 좀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이 주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뭐 시를 해석하는 방법이고 시를 딱 읽었을 때 주는 느낌이 각자가 모두 다르겠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 시를 지은 사람의 상황이나 어떤 문학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좀 문제를 고등학교 때 막 시를 막 그런 거면 뭐 밑줄에 딱 긋고 뭐 시적 화자의 태도로 뭐 유사한 것은 뭐 1, 2, 3, 4, 5번 고르는 거 많고 생각나. 예. 차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예. 듣는데. 뭐 밑줄 뭐 소풍이 의미하는 바는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풍이라는 단어를 특히 뭐 천산병의 귀천이라는 시를 아시죠? 몰라요. 아 천상병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 청상병의 시 귀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 저자 소개를 안 했는데 정재찬 교수님. 오늘 약간 의식 흐름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네요.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정재찬 네. 숫자 교수님이고, 허용. 예,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님이고 이제 좀 그 강의의 내용들인데 이 책이 25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억울하고 허무하고 속 답답할 때는 이 시를 읽자. 그러면서 소개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상병님의 귀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시라서. 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유명하세요? 예, 나름 유명한 시네. 죄송합니다. 전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쉬는데 여기 좋은 것 나 같아요.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기억나요. 예, 아무튼 이게 그 귀천인데 이게 하늘이 원래 고향 삼아서 하늘로 돌아가는 이게 거의 유고시집이거든. 유고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러니까 소풍. 이 세상의 어떤 삶을 소풍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이거 밑줄 치고 이제 소풍에 의미하는 반응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문제집에 나왔었죠. 그래 어떤 거죠.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실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보여준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일관적인 해석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화자의 나름대로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시인의 나름대로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읽는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재해석돼서 우리의 감성에 맞게 재구성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인이 어떤 삶을 이해함으로써 천상병 시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닥쳐진 삶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시의 깊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예를 들면 이제 천상병 시인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백잎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제 수배가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행방불명이 되고 또 이제 고문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쨌든 이제 약간의 이른 나이에 어쨌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시인이 노래하는 것, 그 귀천의 의미가 무엇일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소풍 같고, 소풍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즐거운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을 텐데, 이 소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마자 정말 이 소풍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그 쓰임새나 어떤 단어의 활용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몇 가지 시가 있는데 특히 사랑에 대한 시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좋네요. 예, 그래서 특히 처음에 이제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그 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인이 누구예요? 신경림 시인이라고. 신경림. 예, 그래서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 앞부분인데, 가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난이랑 사랑이랑. 예. 비만도 숨길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거는 근데 어떻게 그 감성을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들으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첫 문장을 읽을 때 와닿는 이 오묘함이 혹시 문제집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읽어봐도 될까요? 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싶어서 예.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네, 천천히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뭐 그 음악 배경 음악 깔아주시는 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됩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예, 저는 이거 잘 읽으시는데? 예, 진짜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좀 읽어보시니까 어떤 감성이 떠오르세요? 뭔가 좀 슬펐고요. 슬펐고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되게 제 고백 같은 느낌이. 예. 저도 가난하고 예. 네, 뭐 그런 비슷해서 그리고 들어본 것 같은 느낌 확 드네요. 예. 네, 좋네요. 이게 읽는 거 낭독이랑 다른 것 같아요. 예. 시는 낭독해야 이게 뭔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보면 뭐 교과서 같은 데에는 이 책을 막 해설해 놓으면 괜히 뻘소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시의 주인은 따뜻한 인간의 혹은 인간적 진실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사실 왜 고뇌하고 왜 가난 때문에 느껴진 어떤 그 사랑의 포기에 대한 어떤 절망, 그리고 토로, 약간 이런 감정이 더 느껴졌거든요. 네, 저도요. 굳이 막 왜 가난에 대한 불평등, 왜 나는 가난해야 되고 왜 가난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절절한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나의 고백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시대상이 좀 그려지네요. 예.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시를 읽을 때 그냥 내가 느껴지는 시면은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사실 시집 보면 시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사실 와닿진 않으니까 시집이 보통 8,000원, 9,000원을 하고 시집 코너에 가면 이제 많은 시들이 놓여 있는데 그냥 끌리는 시를 한번 잡으셔서 그 시가 잘 읽히면 이제 좀 집중해서 보고 안 읽히다 싶으면 그냥 쭉 넘어가면서 보면서 좀 내 마음에 분명히 와닿고 내 마음을 건드리는 시가 있을 거예요. 그 시를 한번 잡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걸린 시가 이 시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문제집에서 얻어 걸린 시가 이 시여서 전 이 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예, 뭐 사실 국어를 못했거든요. 국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가난한 사랑 노래를 이제 좋아하게 됐고 이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런 어떤 정 교수님의 어떤 이런 설명들도 저에겐 굉장히 많이 와닿고 설명들이 영화도 얘기하시고 노랫말도 얘기하시고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 시를 이해하고 또 나름의 자신만의 감성을 갖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정말 좋아했던 교과에서 만났던 시가 있는데 그건 이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의 모티브가 되었던 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초원 사진관 사진도 나오고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 시가 이제 놀라운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쓴 시예요. 황동규 시인이 황순원 소설가의 아드님이잖아요. 그래요? 예, 모르셨죠? 몰랐어요. 예, 황순원 소나기는 아시죠? 그럼요. 예, 여간이 잔망스럽지 않아. 뭐 그 마지막에 꼬셔놓고 알죠, 맞나? 알죠. 그렇게 네.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나기는 다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잖아요. 울었죠. 예. 그 보랏빛 그 소녀. 예, 그 아들인데 그 문학가의 피는 확실히 속이지를 못하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나 예. 왜 이때까지 몰랐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죠. 제가요? 예, 예. 워낙 잘 읽으셔가지고 제가 근데 반했어요. 약간 놀랐어요. 일단 예, 읽는데요. 10호전대 엄청 잘 읽고. 예, 10호전대 재능 있으신 분 돼서 음악 깔리고.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부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의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약간 순간 겨울밤이 된 것 같았어요. 네. 이 시가 이제 한 살 위에 짝사랑하던 대학생 누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대학생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쓴 시거든요. 고등학생 때요? 너무 고등학생 때 조숙한데? 쓴 시예요. 네. 중3인가 고1 때 쓴 네. 시예요. 이게. 고등학교 때 쪽지로 그냥 이름만 쓰고 그냥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저는 이거 원래 이게 아마 수능에 기출된 걸 거예요. 7, 9년생인가 7, 8년생이 수능 볼 때 이 시가 기출돼서 저는 기출 문제로 이 시를 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를 왜 문제로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시가 주는 어떤 그 나름의 감정이 고등학생 때 주었던 감정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뭔가 그립고 정말 그 그리움의 표현이 내가 진실로를 뭔가 반복하면서 그리고 눈이 퍼붓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그리움이 더해지면서 또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고 또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들을 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정말 뭐 이 시도 그렇고 저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읽어서도 그 무진기행이나 그 1600
1964년 겨울도 21살, 22살 때 쓴 소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감수성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글과 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너무 이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좀 따뜻해지는 이것 외에도 정말 좋은 시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돼 있고 그 배경들에 대해서 그 작자의 상황이라든지 화자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잘 연결시켜서 시를 소개해주고 있어서 전 이 시를 좀 시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걸 한번 읽고 서점에 가서 직접 시를 들고 마음에 드는 시를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좀 시를 사랑하고 시를 좀 더 좀 자기만의 어떤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시를 읽을 수 있는 문화라는 거는 좀 여유가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누구나 시를 읽고 시를 권하고 시를 말하고 시로 안부를 묻고 이런 그런 좀 우리 삶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대두된 시점에서는 되게 사치 같고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여유를 찾고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어떤 감정을 환기시킴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에 대한 노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에 대한 노래도 있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시가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좀 우리가 시를 읽고 또 시를 들고 한번 낭독해보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주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은 글귀가 이 책에 좀 많아요. 그래서 소개해주고 싶은데 시간상 좀 어렵고 뭐 직접 읽어봐야죠. 네. 네, 저도 다시 좀 읽어봐야겠네요. 네. 좋은 책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저한테 시 관련된 이제 뭐 그냥 문학이나 글쓰기나 이런 시 관련된 계절에 한 번씩 뵙는 이제 선배분이 계신데 아니 이제 친한 형인데 문득 오늘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오늘 이 방송 이것도 저 책을 못 읽어서 이걸 하는데 까먹었는데 그냥 온 거를 메시지 잠깐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것과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용도사야, 지난주 네 얘기를 듣고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갔지 뭐니 뒤늦게 답가 시를 몇 자 적는다 하면서 시를 보내셨어요. 저한테 보낸 시죠. 성급하게 스스로를 교훈하러 들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결론 내리지 않는 나, 궁적으로 보여질 나, 사적으로 드러날 나의 거리를 좁힐 줄 알고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서늘한 시선으로 구분하며 자신의 삶을 정직하고도 충실히 써내려가는 서두르되 느긋한 활력 넘치는 자유로운 산책자로서의 나의 걸음걸이 이렇게 이제 보내셨어요. 이 메시지 딱 보는데 요새 사실 까똑이나 메시지나 뭐 내용 딱 가볍게 그냥 쭉쭉쭉 그냥 요령만 그냥 이제 용건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시를 보내신 거는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러게요. 보자마자 되게 울컥했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 방송 관련해서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마무리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생각해볼 거리로 읽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는 많은 대화와 논쟁거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소통이 되는 듯 서로 공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메울 수 없는 틈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사이와 차이라고 부른다. 작가와 작가, 작품과 작품, 독자와 독자, 비평가와 비평가 사이는 물론이려니와 작가와 독자, 작품과 독자, 비평가와 독자 사이에도 수많은 틈이 있다. 그뿐이랴. 경계를 넓히면 문학과 예술, 문학과 문화, 문학과 현실 등등 우리가 대화하고 따져보고 논쟁해야 할 것들은 무궁무진한 셈이다. 논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갈등만 있을 리는 없다. 너로 인하여 나를 더욱 잘 알게 되고 너를 아는 것은 결국 나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만 갇힐 때 우리는 아집에 빠지고 그저 남의 견해에 순응할 때 우리는 무지에 빠진다. 논쟁과 대화의 목적은 차이의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더 잘 들여다보고 그로부터 우리 자신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데 있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정재찬 교수님 맞죠?
예. 이분 그 김재동의 톡투에 나와가지고 약간 웃기기도 한 그분. 예, 톡투에 맞아요. 나오신더라고요. 자주 하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예. 얼굴 보고 딱 생각이 났어요. 저희 서울국제도서전 가서 이분 보기도 했었는데 정재찬 교수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